안녕하세요. 촬영 좀 진행하겠습니다. 촬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기말고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대면으로 상담을 드려야 되는데 어머님들도 바쁘시고 저도 항상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궤도 이렇게 내신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유는 근처에 뭐 하나고라든지 안 그러면 뭐 대성고라든지 이렇게 모의고사가 네다섯 개 분량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 강사 내지는 원장이 모든 학생들의 그 해석 검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죠. 다른 과목 그 학원도 다녀야 되고 스케줄 문제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보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회독 때는 그냥 지문으로만 된 수업을 합니다. 지문으로만 된 수업을 하고 첫 지문 아이 컨택하는 거죠. 아, 요런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자, 주어 동사 수식어 찾는 거 이거 위주로 처음 진행을 하고요. 이해독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법, 어휘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ng인지, pp인지, 대신지, what인지, which인지 이걸 고르는 거를 진행을 하고요. 3회독 때는 이렇게 중요도가 체크된 자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 고3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른터라고 선생님들 그 강의 자료 만드는 사이트가 있는데 좀 대단히 유명한 곳 중 하나고 아마 탑 3 안에 드는 곳 중에 하나예요. 제가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시켜주셔가지고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냥 오탈자 검수 요 정도 검수위원으로 참여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뭐 모든 중요도가 체크가 한 줄 해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지문으로 봤죠. 그리고 한 줄 해석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 봤죠. 세 번째는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세 번 정도 봤으면 우리 아이들은 뭘 하게 되느냐? 글의 문맥 중심, 빈칸 중심, 그리고 순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거, 순서, 그 문장 삽입 위주의 그 회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제 전용 직보 자료 제가 제작한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회독이 진행 되는 동안 아이들이 몰랐던 거를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직보 자료가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냥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연역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업을 해보고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매년 자료는 사실 좀 바뀌는 편이고 왜냐하면 우리 그 배우는 아이가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5회독, 6회독은 제가 상담 시에 좀 설명드린 부분도 있으신데 저희 학원에 내신 전용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으로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최적화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보 자료로 이때는 마지막에는 대단히 스피디하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 고1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재가 24지문인데요. 뭐 거의 한 번에 2시간 만에 다 나갑니다. 2시간 만에 다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이들 해석 검사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를 좀 볼 텐데요. 얘는 실제로 이번에 명지고3 중간고사에 나왔던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고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그냥 어머님들 보시기에 여기 빈칸에 스펠링 앞글자 주고 이렇게 서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걸 다 스펠링을 외우란 소리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단어 시험을 보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해당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이것도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암기형 문제 단순 암기형 문제를 지양하라고 지침이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고 근처 학교들도 암기형 문제는 좀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작 문제는 학교에서 10문제, 10문장을 가르쳐 주죠.
암기할 부분은 이렇게 10문장만 암기하라. 이렇게 오히려 학교에서는 좀 폭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영어에서 어렵다고 하는 영어 내신에서 차라리 모의고사보다 더 등급이 안 나오죠. 문제는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1등급, 2등급이 나뉘는 게 심화에서 갈리죠. 심화에서 킬러 문제를 푸느냐, 풀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정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거는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회독을 달리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달리한다는 거고, 그거 회독수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클리닉 자료도 다 바뀝니다. 얘는 아인카 자료고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모의고사는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어법 고르기 자료가 바로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빈칸 쓰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 진행시켰던 부분이고 이렇게 그쵸? 똑같이 들어가 있죠. 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서술형 문제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한 번 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회독 한다 그랬냐면 6회독 한다 그랬어요. 그럼 회독수가 바뀔 때마다 자료가 계속 바뀝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얘는 똑같은 아까 13강 12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빈칸 쓰기가 되어 있죠. 빈칸 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명지고 같은 경우에는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함축적 의미를 담는 키워드라든지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어떤 아이가 되게 헌신을 해서 팀이 잘 됐다. 그럼 커미트먼트, 헌신이란 단어가 스펠링 쓰기가 3년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나왔고 그러면 나온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 2년 후 지금까지는 안 나온 거고 그럼 얘네들이 졸업하면 또 나오겠죠. 그 커미트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글 전체에 함축적 의미를 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스펠링 쓰기 연습이 꼭 필요한데 그냥 단어 테스트를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단어 테스트 하지 않습니다. 오해독이나 진행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단어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도 연습시키고 있고 당연히 또 다음 자료를 보면 같은 지문입니다. 같은 지문인데 이렇게 아이들 제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어법 고르기가 되겠습니다. 회독수가 바뀌면서 자료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순서 문제로도 또 연습을 하고요. 다음 절을 또 보시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영작도 시키고 있죠. 영작도 시키고 있습니다. 전지문을 다 시키고 있지 않고 3학년은 충함은 조금 시키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 10번 중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교등수 아이들의 3학년 때 내신 등급, 영어 등급에 따라서 서술형이 20점 영작이 다 나온 적도 있고요. 여러 번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얘네 학년에 잘한 친구들이 누구누군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이들한테. 걔는 시험 잘 봤대, 시험 잘 봤대, 못 본 것 같아. 1등급 아니던데요. 그러면 긴장해야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등급 잘 받는 아이가 계속 잘 나와야 좋은 데를 가니까 아무래도 타겟팅되는 측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직보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자료죠. 실제 시험에 얘가 나왔죠. 자, 얘가 나왔습니다. 얘가 나왔고요. 이렇게 스펠링 쓰게 나왔고, 자 밑에도 보시면, 자 얘가 또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얘는 당연히 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연결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이런 표현들은 시험 범위 전체에서 한 15개 정도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꼭 중함이던 명지던 영영으로도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 똑같은 어휘 문제인데 박스는 스펠링까지 준비하자 아주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를 하나, 둘, 셋,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2개를 써라라고 이렇게 서술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 자료로도 보고 직보에서도 당연히 이 자료로 2회독을 돌리는 거거든요. 5회독이랑 6회독을 이렇게도 쓰고 충분히 수업을 많이 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클리닉마다 그리고 회독수마다 변형되는 바뀌는 자료에서 충분히 연습됐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따라왔으면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번에 명지고3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서 2등급
초반 때 등수로 올라온 친구도 있고 참 감사하죠. 제가 좀 골머리였는데 영어를 제일 싫어하고 왜냐하면 영어 빼고 나머지 등급이 다 좋으니까 자기는 영어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선생님 저 1등급 받아볼래요. 그럽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일들이 매년 저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모든 학생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밤늦게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준다고 보통 거의 모든 학원들이 2회독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자료와 비슷한 왜냐하면 공유되는 자료도 절반이 넘으니까요. 그 기호에 맞는 다만 저는 제가 제작하지 않은 자료는 제 자료라고 안 합니다. 이제 표지갈이라고 하죠.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냥 자료를 뿌린다고 아이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글은 자 어머님도 아담 스미스라고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완전 무결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알아서 작동이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접근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도 따라 올라가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너무 비싸니까 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런 원리인데 자 이게 고전 경제학이고 그런데 우리 보시면 19세기, 20세기 전환되면서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1970년대 석유 파동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뭐 흑인 폭동이라든지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시장에 개입을 해서 수정을 조금 해주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케인스 학파라고 하기도 하고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경제학적으로는 뭐 전공자분도 계시면 제가 죄송하기는 합니다. 이런 내용 플러스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경제 활동을 하면 나의 경제 활동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으로 전환이 되던 안 그러면 손해로 전환이 되던 고전 경제학파 입장에 따르면 어떻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외부 효과. 근데 이 외부 효과가 남들한테 좋게 영향을 미치면 외부 경제라고 그러고요.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외부 불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영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글을 잘 읽는 사람, 배경 지식이 정말 풍부한 사람, 다행히 그 31살까지 계속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게 좀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비전공자, 제가 경제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단어를 보시면 이거는 반향이라는 단어인데 반향이 뭐죠? 뭐 하나 퉁 치면 다시 되돌아와서 울린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자, 밑에 보시면은 얘는 고등부 범위에 들어가 있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 그 밑에 있는 거는 출제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마 배제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 자체가 repercussion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고정 경제 그 아담 스미스 여기는 근데 아담 스미스는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된 학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냐면 밀턴이라는 자 고전 경제학파의 대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시죠. 그 흔히 말하는 시카고 학파에 속한다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빨간 펜 얘는 그 글의 흐름 문제예요. 글의 흐름 문제. 공짜 점심은 없다. 당연히 공짜 점심은 없다. 고전 경제 학파에서는 외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상반부에 나오는 모든 고전 경제 학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수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내신과 수능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마지막에 수준이 높아지면 글을 읽어내야 됩니다. 글을 읽어내지 못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모의고사 문제 풀면은 그 모의고사 수업이고 내신 범위하고 그 문법 위주로 몇 개 이렇게 문제 풀고 하면 그게 내신 수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따르면 그렇진 않습니다. 끝부분에 가면 거의 대동소이해지고요. 이렇게 글 자체를 읽지 못하면 3학년 때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조심해야 되는 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1학년 때 소재 자체가 쉬우니까 아이가 이제 뭐 1등급이던 2등급이던 이렇게 척척 받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맞는 공부법인 것처럼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많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명지고 3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60점대까지 내려오는 케이스가 매년 있고 평균적으로 정확한 제가 명수를 센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30% 이상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제 학생이 3등급, 1등급 올라갔으면 누군가 내려왔겠죠. 그죠? 작년에도 4등급 학생이 1등급 올라갔으니까 내려왔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읽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신과 수능 전부 다 성공하는 길이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밤에 야간에 이렇게 스터디 카페도 가고 제가 개인별로 전부 다 해석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이들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등급도 공부 안 하고요. 전교 1등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거의 이제는 3학년 정도 되면 어머님들이 거의 다 우리 아이들 눈치 보기 바쁘고 고3인데 야단쳤다가 또 잘못되거나 반항하거나 공부를 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드리는 말씀이 제가 옆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실제로 진짜로 공부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수업 들을 때는 다 알아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점수로 이어지냐? 그러면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전지문을 이거를 다 외울까요? 이게 80지문이나 되는데 이걸 다 외울까요? 어떤 분들은 문제 많이 풀리지 마라.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빈칸을 다 뚫어놓고 사실은 거의 80%의 빈칸이 다 뚫려 있으면서 이게 적중이 되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된다.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독이 되다 보면은 아이가 실제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머니들 저희도 고전이라고 하죠. 성경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하다못해 뭐 태백산맥과 같은 뭐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들을 어머님 세대랑 저까지는 책을 읽는 세대죠. 하다못해 그 지하철에서 좋은 생각이라도 저희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을 읽기를 시작하고 사회독, 오해독을 마치면 배경에 있는 여기는 고전 경제학, 밑에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입장, 현대 경제학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 부분에까지 논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되게 쉬운 글이거든요. 전반부 고전, 후반부 현대 경제학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되었던 이 단어 2개 자체가 당연히 이 전반부에 있는 고전 경제학 입장을 대변하는 이 반향이란 단어였고, 자 후반부에 있는 단어는 sacrifice인데 뭐 희생 없이 현대 경제학자들은 또 그 부분은 뭐 학문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지 안타깝습니다. 그 1학년 때는 1등급이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점수가 안 나오나? 그 아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실제로 there is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어머님 실제로 못합니다. 그러면 왜 옛날에는 1등급이었느냐? 어머님 그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런 영어랑 내신 영어랑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어려운 영어 어렵지 않은 영어 그러니까 고3 영어랑 고3 영어가 아닌 영어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어쨌든 이 단어만 이렇게 끼워 맞추면 그래도 아이가 언어적인 센스가 있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맞춥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잘하는 줄 알았으나 되게 멋졌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한 친구만 한 달 동안 야 너 이러면서 계속 체크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게 인정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화려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번 해독에 걸쳐서 해석을 똑바로 하고 글을 정말 이해를 해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